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라칸 학파의 나지오의 주요 개념과 임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의식은 실현, 실수, 꿈을 넘어서 인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 거주하는 도시 혹은 집을 선택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힘은 저항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 힘은 바로 무의식의 반복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락강은 나는 반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또는 반복하는 나, 그것이 곧 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빙산을 비유해서 빙산에 보이는 부분은 의식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무의식인데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몇 백배, 몇 천배, 몇만 배가 더 크다. 그리고 물이 이렇게 밀물 때는 안 보였다가 썰물 때는 보여지는 부분은 전의식이다. 그래서 인간은 무의식이 전의식을 통해서 의식으로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신분석학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꿈을 꾸는 것, 실현을 하는 것 이런 것을 넘어서 자신의 무의식의 그 어떤 역동으로 말미암아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또 어떤 동네에 살거나 어떤 집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무의식적인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 개인이 어떤 외상성 주의상스를 강력하게 경험해서 트라우마가 형성되었다면 그것은 잊혀져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복 강박이 일어나면서 고통스러운 경험, 끔찍했던 경험도 재차, 3차 또 인생을 살면서 무한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무의식적인 우리의 심리작용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 느껴지는 정서, 또 관계 패턴, 그리고 어떤 선택 이런 것 안에서도 단순히 우리의 의식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의식이 결정하기 때문에 무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슬픔의 가치는 라셀을 사례로 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어떤 때 어느 곳에서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우울할 때 우리의 몸의 느낌은 등에 대해서 알 때 그 사람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라셀은 저녁에 집에 와서 밤새도록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아침까지 외로움과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면 왜 라셀은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밤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아침까지 자기도 모르는 분명한 이유도 없는 그 외로움과 슬픔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있나요? 증상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증상의 최초 출현과 그 반복에 관한 것입니다. 즉 유아신경증에서 성인의 신경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은 증상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완화되려면 증상의 원인이 되는 어린 시절의 무의식적 환상 장면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환상 장면을 활성화한 감정의 복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증상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성을 동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분석가도 무의식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 감정의 동지가 되고 무의식적 감정의 동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요약하면 나의 증상, 관계 패턴 안에서의 증상, 그리고 일반적인 내 정서 상태의 그러한 증상들, 그 증상이 최초 언제 출현했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 증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세 번째, 이 증상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환자는 자신의 증상에 대한 무의식적인 탐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분석가도 분석가의 무의식을 통해서 이 증상이 표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반복과 병리적인 반복이 있는데요. 정상적인 반복이란 혼란스러워 억압된 과거가 행동으로 되돌아오는 것인데 이것의 특징은 강박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리적인 반복은 폐쇄된 다음에 억압된 과거가 증상이나 행위화로서, 행동화로서 그 강박적으로 회귀를 한 것입니다. 폐쇄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주의상서를 의미하는데 주의상서는 강렬하고 폭압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느끼기는 하지만 아직 미성숙하고 공포 때문에 흐려진 의식이 등록하지 못한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상서는 겪었지만 의식으로 상징화되지 못한 감정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상적인 반복은 단순한 반복인데 그 정상적인 반복은 강박적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억압되었던 과거가 행동으로 되돌아오는 것인데 이 안에는 강박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고 의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리적인 반복은 단순히 억압되어진 것이 아니라 폐쇄되고 난 다음에 억압되어졌기 때문에 강박적인 회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되었다는 얘기는 너무나 강렬한 외상성 트라우마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라강 학파에서는 주의상서라고 하는데 주의상서는 당시 경험했던 경험이 너무 강렬하고 폭압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 덩어리로 가득했기 때문에 일종의 단순히 억압되어진 게 아니라 폐쇄되어지고 폐허가 되어지고 완전히 폭삭제가 되어진 상태에서 덮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 공포스러운 감정을 의식으로 등록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징화되지 못한 감정 덩어리라는 얘기는 그 상징을 통해서 그 실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접근 불가되어지는 상태에 있는 강력한 트라우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징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정신증에 해당되어지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렬하면 정신증, 정신분열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들을 완전히 폐쇄돼서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려고 하지만 이 무의식이라는 놈이 스물스물 새어나오면서 한 개인에게 계속 강박적으로 반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것이죠. 왜 어린 시절의 주의상스는 다시 강박적으로 떠오르게 될까요? 그것을 상징적인 대답으로 보면 락강은 상징계에서 배제된 것은 실제계로 다시 나타난다. 경제적인 대답으로는 주의상스는 격리된 채 긴장 상태로 있다가 에너지의 배출로 작용하는 충동적 발현으로 재경험되려고 한다. 임상적 대답으로는 주체는 끔찍한 주의상스 안에 있는 불안이 반복으로 바뀐 것이다. 발생론적 대답으로는 외상이 나타내준 병적인 만족에 고착되어져 버려서 성인 주체는 외상 때 경험한 폭력적인 것 외에 다른 만족 방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먼저 상징적인 대답을 좀 하자면 상징화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묻혀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계에서 자꾸 발현되어지고 반복되어져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상징화되어졌다는 것은 의식으로 그것을 다뤄내고 그것에 접근하기 때문에 덜 강박적인데 반해서 상징계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폐쇄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은 실제계에서 계속 발현되어지는데 반복하면서도 왜 이게 반복되는지 또 자신이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인 조정으로 일어나는 거죠. 경제적인 대답은 주의상스는 격리된 채 딱 머물러 있다가 어떤 에너지 배출구가 출현되어지면 그 에너지 배출구로 계속 재경험되어져서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반복되어지면 또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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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평생 반복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인데요. 임상적 대답은 주체는 끔찍한 주의상스 안에 있는 불안이 반복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 무의식이 그것을 자꾸만 하나의 자신의 정상으로 표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발생론적인 대답은 어떤 외상이 나타났을 때에 병적인 만족을 해버리면 그것에 고착이 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라셀의 그 얘기를 좀 더 합시다. 그 라셀은 퇴근 이후에 집에 오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침 출근할 때까지 울고 슬픈 감정 외로움에 쌓여든다고 하는데 왜 그랬느냐? 그녀는 조산아였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었고
인큐베이터 안에서도 엄마가 간헐적으로 정상적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눈맞춤과 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사벨이 인큐베이터에 나오고 난 다음에도 어머니는 라셀과 정서적인 접촉을 못했기 때문에 아이의 그 상처를 완화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환경 조성을 전혀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큐베이터 3개월 이상의 생활과 나오고 난 다음에 생애 초기는 인큐베이터 같은 매우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버려진 듯한 그 버려짐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불을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슬픔에 대한 원인 모를 슬픔으로 고통당했다는 것은 바로 생애 초기 조산아로 태어났고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생애 초기를 계속 라셀은 30이 넘었지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경험이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끔찍했으면 계속 반복 강박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사벨 임상을 보면 저는 10살에서 14살까지 몇 년간 오빠와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25살에 저에게 사도매저키즘 행위를 가르쳐준 남자를 만났고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과거와는 완전히 결별했다고 믿었는데 같은 버릇에 다시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한 남자를 만나 미친 듯이 다시 사랑하게 됐는데 그는 이자벨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와 다시 사도매저키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 남편, 직장 이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마법에 걸린 양 애인 없이는 지낼 수가 없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자벨은 10살부터 14살까지 오빠와의 몇 년간 성관계를 맺었는데 그리고 25살 때 만난 남자가 가피약적인 성행위를 행하였고 그래서 그 끔찍한 경험이 이제 끝나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한 지 1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나이 많은 남자와 만나서 그러한 사도매저키즘 관계를 다시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려움이 매우 몹시 불안해하면서도 마법에 걸린 양 애인 없이 지낼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은 생애 초기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 그냥 싹둑 잘려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또 15년이 지나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뤘지만 다시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센 주의상수로 온 끔찍한 경험들은 끔찍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은 그것에 대한 에너지가 많이 투여되어졌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다시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이 그림은 주의상스의 시간적 반복과 위상적 반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니평 1, 2,
3, 4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사실 다 같은 거죠. 이게 시간적 반복, 증상의 시간적 반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식의 세계 속에 매우 비슷한 형태로 그 증상이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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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적인 반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반복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저기 밑에 보면은 생애 초기에 경험했던 하나의 낭종이 된 주의상스 때문에 이 경험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수직적 반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직적 반복, 낭종이 된 암덩어리가 되어진 이 주의상스는 틈만 나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수평적으로 증상이 시간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니피앙 1, 2, 3, 4 또 그 다음에 계속 되어지는데 이런 놈을 타고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 안에는 낭종이 된 끔찍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베르나르 임상인데 이 사람은 반복적으로 모욕당하고 피약적인 상태에 놓여지는 거죠. 이 사람의 첫 번째 증상은 목사님, 시장님 등을 다 초청해 놓고 결혼식에 초대해 놓고 결혼식 당일날 갑자기 불안하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그런 것들이 서너 번 계속 반복되어졌어요. 두 번째 증상은 그는 이제 시공무원이었는데 섹스 전화에 연결해서 거친 여자의 지시에 따라 자위를 하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는 것. 그러면 절정에 이르죠. 그리고 그러한 욕망을 계속 추구하는 것을 반복하곤 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 그런 흥분은 자기 혐오감으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증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상은 지난 4년 동안 프랑스 남쪽 끝 지역에 가서 파리에서 밑으로 완전히 내려가서 그 시골 마을에 치과 의사를 아버지가 개업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 가서 입을 벌리고 은퇴를 앞둔 늙은 치과 의사인 자신의 친아버지가 행하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고스란히 참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르나르는 엄청난 불안에 쌓여서 결혼식 당일날 도망쳐야 하는 그 어떤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낭종이 된 자신의 끔찍한 주의상스가 시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반복시켰다는 것이죠. 또 비싼 돈을 지불하고 섹스 전화에 전화해서 온갖 욕설을 다 듣고 그리고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그 행위를 자유행위를 할 때에 뭔가 위로와 만족을 느끼지만 그 행위가 끝나면 자기 혐오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증상은 멀쩡한 일을 그렇게 그 재래식 기구로 그와 같이 갈아내고 다루고 하는 것들을 4년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피약적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가학하는 아버지는 또 뭡니까? 의사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상태가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가학적으로 그렇게
치과 기구를 통해서 아들을 괴롭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의상수 밑바닥에 원인을 봤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이 세 가지 반복은 유년 시절 단 하나의 장면, 즉 아버지가 욕설을 퍼부으며 어머니를